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테이바소프트 강승희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증시가 좀 안정이 될까? 이쯤 되면 안정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아마 많이들 좀 지켜보실 텐데 사실 지금 반응을 보면요. 선물 지수가 또 급락하고 있죠. 네. 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도 네. 거의 5% 나스닥이 빠지고 있고 거의 다 네. 비트코인 자체도 이제 78,000까지 빠지고 있는 바람에 아 이게 끝이 아니었나 본데 금요일 날 이런 생각이 드네요. 거기다 이제 지금 구리 그러면은, 같은 네. 경우도 많이 빠지고 있어요. 구리도. 네. 이게 아무래도 침체, 경기하고 구리는 또 밀접한 네. 관련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선물로만 보면 지금 그러면 S&P 500이 뭐 5천이 깨지는 건가요? 어떻게 네, 되는 5천 겁니까? 깨졌습니다. 4,880 지금 4,886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5천이 깨진 상황이어서 네. 대부분 다 이제 5천은 지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미 깨지게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아시아 시장이어서 이게 너무 이제 오버해서 과하게 반영이 된 거냐 아니냐가 이제 미국 시장 열리면서 보이겠죠.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이 안 열렸었잖아요. 금요일 날 제일 심각한 그렇죠. 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반영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사실 요 선물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이제 넘어가면서 미국 시장 그리고 선물까지도 우리는 이제 반영을 오늘 국내 시장에서 하는 거기 해야 때문에 되죠. 그러게요. 이 부분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좀 뭐 달래주거나 시장을 뭐 이런 목소리를 내주나 했는데 뭐 버텨라 이런 네. 얘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엔 좋을 거다. 네. 그래서 한동안은 좀 계속 될 거라고 이건 봐야 될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네.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빅스 같은 경우, 원데이 빅스 같은 경우 이제 뭐 8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게요. 처음 봤어요. 80은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처음 봤어요, 그냥. 처음 제가 봤어요. 30년 넘었는데 처음 봤어요. 이런 숫자가 나와? 이 계산상으로 말이 안 되니까 거의 매일매일 막 얼마. 근데 이게 보통 이제 하루짜리 빅스라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데이 빅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짜리 만기로 계산을 하니까 주말에 뭔가 해줄 거라고 생각한 거죠. 네네. 예,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주셨죠, 오히려. 거기다 이제 유럽에서도 더 이슈가 발생을 하고 계속 이제 보복관세 얘기를 하고 중국은 있으니까. 맞불로 이미 발표를 했고요. 네, 중국은 네. 이미 했으니까 반영 다 된 거야. 네. 한 번 때리면은 이제 한 번에 빠지면서 요즘 반영이 다 되니까 정보가 너무 빨리 퍼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빨리빨리 반영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과거 대비해서 과거는 이제 뉴스들이 들어오면 그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이제 뭐 이런 연합이나 이런 데서 또 뿌려주고 그게 이제 움직였다면 지금은 기계들이 막 받아서 쓰니까 그래서 빨리 반영된다고 쳤을 때 중국은 어느 정도 반영됐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EU는 좀 머스크 나와서 이제 제로 관세를 해서 같이 협의 잘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게 오히려 더 이제 악화 쪽으로 더 가고 있고 근데 이제 유럽이랑 중국 정도가 나오고 나면 나머지 나라들은 솔직히 미국한테 덤비기가 좀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개 정도가 제일 나쁜 케이스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중국은 나왔고 그럼 이제 유럽 남았네? 그러면 유럽은 어떻게 할까 봤는데 유럽도 이제 보복 관세를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카나다도 이제 또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관세 베트남 얘기를 정도만 이제 좀 네, 합의 베트남 느낌. 정도만. 네. 네. 근데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하면은 중국을 이제 밀어내려고 중국 공장 다 베트남 옮겨 그럼 베트남은 봐줄게 이렇게 해놓고도 공장을 다 지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완전 이제 베트남의 입장에서는 대안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렇게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힘없고 이제 힘이 없는 상태의 나라들은 결국은 이제 하자는 대로 할 거고 그럼 제일 힘센 데가 어디야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뭐 중국하고 유럽 정도라고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미국이랑 그래도 좀 얘기를 해볼 만한 일본은 이제 꼬리 그냥 원래 내렸고 그런 상태가 된 상태여서 지금 관세 부분은 뭔가를 예상한다라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예상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 그냥 네. 대응하면서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예상을 해서 뭐 어떻게 할 거다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맞아요. 네. 네. 그걸 또 이제 반영하는 아까 언급해주신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빅스 지수인데 네. 이게 50% 이상 급등을 했죠. 빅스 자체가. 빅스 자체가, 네. 네. 45를 넘어선 상황이고 이거 10년 차트로 봤더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최고 높은 수준이더라고요. 네. 네. 팬데믹 이후로 높고 그 팬데믹 정도의 빅스 수준이 있으려면은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네.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미국 망한다 그랬던 상황, 그 다음에 닷컴 버블 때
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당시엔 빅스를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았지만 이제 IMF 때 우리나라 맞을 때 동남아 위기 정도 그런 정도의 위기급의 지금 현재 빅스 수준이라고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뉴스 나오는 것들에서 보실 때 빅스가 이렇게 올랐을 때 매수해서 깨진 적이 없다. 이런 뉴스들이나 블로그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제 왜냐하면 저도 빅스가 이렇게 급등했을 때는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아, 제 경험상. 경험에 비추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뉴스 같은 거 다 빼고 네. 빅스가 이렇게 올라갔고 그다음에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네. 많이 올라갔고 주가는 그때 당연히 보면은 뭐 폭락해 있고 예, 그렇게 됐을 때 이때 사야 된다. 이때는 그냥 사야 아. 된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네. 그냥 느낌상으로는. 네. 근데 뉴스를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 이거 손이 도저히 안 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손이 안 나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대체적으로 지나 보면은 이렇게 손이 안 나갈 때가 바닥 근처였던 때가 너무 많아요. 정확한 바닥을 잡을 수는 없지만 없어요. 네, 그러면 없습니다. 바닥 근처인 거라는 생각은 좀 드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준비를 하면서 네, 좋아요. 이제 들어가 그 볼까요? 네. 여기서 사고는 싶은데 마음은 아. 그러면 다음에 다른 무슨 리스크가 또 있을까 다음에 나올 그렇죠. 만한 네. 그게 어느 정도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떤 호재가 나오면 반등을 할까라는 거를 계산을 해보고 사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그나마 더 빠지더라도 내가 더 사야지. 뭐 이런 이제 캐시가 네. 있다고 가정하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했듯이 현금 비중이 제일 중요하다는 게 네. 이제부터는 현금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살 준비를 잘 하면서 타이밍 보면서 뭐 이렇게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할 수도 있는 이미 레벨로 오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이제 이미 주식이 많은 포지션에서 이미 손실이 나 있는 상황이고 현금이 없다. 이건 뭐 그냥 기다릴 기도할 수밖에 수밖에 없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현금 비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 보면은 아니 왜 버핏까지 현금 비중이 그렇게 높다는 버핏까지 6%씩 7%씩 빠지니까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없는 거죠. 그럼에도 네. 이렇게 나오니까 역시 워런 버핏의 현금 비중을 늘리는 그 전략은 옳았나 싶기는 하더라고요. 옳은 거였죠. 네. 그냥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때 지난주에 가졌던 리카싱 뭐 이제 워렌 버핏 얘기했듯이 결국 현금 비중 높였던 사람이 윈인데 근데 그렇게 윈한 주식도 6%가 빠지니까 그럼에도. 나머지가 뭐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방향으로 봤을 때는 이제부터는 어떤 타이밍에서 사서 이번에 마이너스 난 부분을 회복할 수 있게끔 내가 매매를 잘할 수 있나 이 부분을 지금부터는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에는 결국에 관세인데 네. 그렇죠. 뭘 좀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관세 네. 부분을 보려면 이제 과거에 뭐 저희가 이제 뭐 솔직히 예상할 수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옛날에 어땠지?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관세가 30년도, 22년도, 80년도, 2002년에서 계속 요즘 말 나오는 스무트 홀리 관세법 이 부분이 이제 결국 제일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요.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30년대잖아요. 그렇죠. 네, 와, 그쵸. 이것까지 이제 가야 되는군요. 여기까지 가야 되고 그러니까. 22년도 것도 얘기를 해요. 네. 포트닉 맥컨버 맥컨버. 관세법 이것도 38%를 올린 적이 있더라고요. 네. 1차 대전 때. 그다음에 80년대에 이제 일본 제품 때문에 무역 제재한 거. 그다음에 2002년도에 부시가 철강 관세한 거. 이런 거 정도를 4개 정도를 주요 관세 이슈였던 적을 이제 예제로 들어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내용을 보시면은 보통 이제 앞부분에 있었던 20년대, 30년대에 있었던 관세 막 20%, 30% 올리고 그 40%까지 올렸던 이런 상황들 이 제일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목적이 뭐였냐라는 부분에 공통점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결국은 보호무역이에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나 중국도 결국은 보호무역으로 성장한 나라잖아요.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박정희 대통령 때 보호무역을 해서 환율 막 낮게 해놓고 수출 드라이브 걸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 거 못 쓰게 하고 국산품 애용운동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산업을 부흥시킨 거잖아요. 남의 게 들어와서 가격 경쟁을 하면 우리나라 산업이 성장할 수 없으니까. 성장 초기. 네, 초기. 네. 근데 미국이 치사하게 그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와서 그런 상황이었다가 이제 자본주의 되고 기축통화로 넘어오면서 실질적으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입으로 자기네는 더 싼 물건을 삼으로써 자본 메이드 인 캘리포니아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폰도 메이드 인 차이나지만 메이드 인 캘리포니아라고 디자인 바이 캘리포니아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완전 체제를 바꿨던 건데 이거를 다시
20년대, 30년대에 내가 이제 제조를 그냥 하는 걸로 가겠다고 하면 나머지 나라들과의 이슈 부분은 해결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관세 테이블에서 봤듯이 맨 끝에 결과와 영향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미국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상해 보고 싶은 거니까. 네. 근데 결국은 세계 무역이 급감했고 공통점으로 보면 보복 관세는 확산됐고 그다음에 대공황이 심화됐어요. 스모톨리 네.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스모톨리 얘기하면서 주가를 더 빼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다른 이제 무역 관세들 관세 부분들 이슈가 됐었을 때 보시면은 결국은 보복을 해요. 유럽은 농산물 보복. 그래서 그 농산물 보복을 함으로써 미국 농가가 타격을 받아요. FTA 저희 나라도 이제 협의할 때 보면은 뭐 농산물은 이득이고 자동차는 농산물은 나쁘고 자동차는 좋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맞춰서 보조금을 어떻게 나눠주고 뭐 이런 걸 협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엄청 오래 걸려서 FTA가 통과가 된 거였는데 다 밀어버리고 이렇게 새로 하고 계시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진짜 웃긴 거죠. 이런 그간에 있었던 게 다 없어지니까. 그다음 맨 마지막에 2002년도 부시 행정부가 철강 관세 쓸 때 같은 경우 WTO에 제소를 했고 위반 판정을 받았고 그래가지고 유럽은 보복 위협을 했고 그래서 결국 2003년도 1년 있다가 철회를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철회가 될 수 있는 건가 본데. 아우. 네. 지금도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막 올리고 있고 막 이런 상태들 데모하고 있고 미국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 며칠도 안 됐는데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이슈가 됐던 이 테이블이죠 이제. 그래서 결국 뉴스들은 초등학교 산수를 가지고 저렇게 계산을 해놓다니 이러면서 이제 난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무역을 한다는 것 자체는 돈을 주고 물건을 받고 물건을 주고 돈을 받는 거라서 그것도 교환이잖아요. 네. 그 교환을 해놓고서 그걸 적자라고 그러면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기축통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무역 적자를 감소하기 때문에 가능한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표에도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되게 막 어려운 표 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입실론 나오고 파이 나오고 이러면서 되게 어렵게 써 있는데 결국 이 입실론과 파이를 곱하면 2를 만들어서 결국 지금 이제 너무 간단하게 만들었다 이러는 이제 빌미를 제공을 했는데 이 입실론과 파이를 그래서 체크를 해보면 결국은 이제 협상력이에요. 미국의 협상력의 하나의 변수를 표현을 해줬고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조금 쉽게 해석을 쉽게 해봐주세요. 해보면은 네. 저지간 입실론이라는 거 곱하기 네. 파이라는 거 곱하기 그다음에 그러니까 수입한 부분으로 나눈 거를 가지고서 내가 이번에 결정했어 라고 얘기한 표예요 이게. 네네. 관세율을 정한 네네. 표. 그런데 여기 앞부분에 있는 두 개, 입실론하고 파이를 보면은 파이는 그 협상력이라고 봐야 돼. 해당 제품이 이게 대체가 불가능하지 않냐에 따라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결정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가 알아서 사라고 결정한 거, 0.25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 지배력 지수라 그래서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입실로는 수출 공급 탄력성이라 그래가지고 가격을 수출 수입을 막 관세를 매기면 가격이 막 이렇게 변동해도 괜찮은 업종이 있잖아요. 나라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또 수치화 시켜 놓는 거예요. 보통 이제 수식화 시켜 놓고서 이게 우리가 굉장히 연구를 열심히 했어. 이렇게 산 거야 라는 거 보여줄 때 이렇게 수식을 쓰거든요. 수식. 근데 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요 세부 항목들은 굉장히 임의적인. 근데 결국은 것들이네요. 저 사자랑 탄력성이랑 네. 시장 계수를 어떻게 계산했어도 얘기를 해줘야죠. 그러니까요. 원래는. 근데 저 얘기는 없는 거죠. 그냥 이번 같은 경우는 4하고 0.25예요. 그래서 곱하니까 1이에요. 그래서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무역수지 흑자 폭에다 나누기 수입이다. 끝인 거죠, 그냥. 결국 수식으로 보면 이거 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멋있게 써 있지만. 그러니까 일이니까. 일이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보여졌는데 이걸 그냥 저는 보면서 드는 생각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협상력이 높은 거는 내가 관세 많이 매겨버릴 거야. 그 다음에 그냥 대체 불가능하냐 안 하냐는 거 따졌을 때도 그러니까 협상력이 내가 높다면 관세를 낮출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가격을 변동력이 이제 그러니까 가격 조정할 여지가 많다면 관세를 낮춰줄 수 있는 네. 거죠. 이래서 결국은 자기 맘대로 하겠다라는 거를 표현해 주는 시기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치킨 게임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이제 시작을 건 게 중국이 나와서 금요일날 앞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미 했고 그러면은 결국 공급망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GDP가 낮아질 거고 그러면 이제 기업들은 마진이 축소될 거고 기업들 마진이 축소되면은 결국 주가가 내려가겠죠. 그 와중에 결국 소비자가 또 이제 해고가 되겠죠. 기업이 이제 안 좋으니까.
그러면 해고가 되니까 고용 나빠지고 이런 와중에서 수입 물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소비자 가격이 관세 때문에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 또 생기고 그러면 이제 이게 결국 뭐냐라고 생각하면 계속 얘기했던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와중에 머스크는 어쨌든 또 미국이랑 유럽이랑 잘 해가지고 제로 관세 협의를 해라 이런 얘기까지 블룸버그에 얘기를 했는데 이제 트럼프랑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머스크도 트럼프랑 결별을 하나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는 거고 5월달에 트럼프 회사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와중에서 이제 이제 베센트 얘기도 또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관세가 계속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은 어떻게 될까라는 거를 모건 스탠리가 이제 리포트를 쓴 거를 요약해서 어떤 이제 뉴스 같은 거 이제 올라온 부분을 제가 요약을 해본 건데 네. 관세 결과가 이제 뭐냐라고 하면 고립주의라는 거죠. 네, 혼자 벌써 생각해보면 고립이 돼가고 있죠. 유럽이랑 카나다랑 얘기하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 미국 우선주의였는데 네. 이게 이제 점점 고립주의로 고립주의로 바뀌는 우선해서 고립된다. 네. 너만 하겠다고 하니까 나머지 네. 사람들은 가만히 안 있겠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한중일 모여서 뭘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아직은 그래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더 낮은 성장을 의미할 수밖에 없고 금융시장은 이걸 초기에 반영했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눈에 들어온 건 보호무역이에요. 네. 보호주의. 결국은 자국에 있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거고 자국의 공장들이 돈을 벌 수 있게 버티는 시간을 벌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보면 가능하지 않다는 거고 그래서 그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경기 침체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그냥 레포트의 핵심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금융시장도 그걸 걱정하고 반영을 있는 다 한 거고요. 거죠. 반영을 하고 네.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호무역이 현실을 적용 가능해? 라고 물음표를 던져보면 네. 가능한가 봐. 메이드 인 USA로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네. 지금 기본적으로. 디자인만 원래는 USA였는데 아까 앞에서 말했던 네. 것처럼 이제는 메이드까지 다시. 그래서 제조 자체도. 네, 제조 자체가. 그래서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미제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미제 건 좋은 거고 우리나라 건 나쁜 거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가 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됐고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됐고 그 다음에 메이드 인 차이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시 메이드 인 USA로 바꾸겠다라는 얘기인 거구나. 그러면 70년대인데 그러면 지금 저희가 앞에서 본 것처럼 30년대를 다시 소환해 오는 게 잘못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과거와 지금과 어떤 차이가 있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보시면은 제조업 부활 고용 창출해서 무역 적자 축소시키고 미국 경제 구조 개편하겠다. 이게 트럼프 생각인데 네. 실질은 다 아니다. 아,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급망 이미 고착화돼 있는데 이제 자기네 나라로 가져 들어오는 거 불가한 것 같다. 효과 미미한 것 같다. 그다음 기술 산업 할 때 인력이 요구되는데 그렇게 인력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민을 또 이제 고급 인력만 더 이민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만 자극했다. 거기다 무역 적자 축소 제한적이다. 그래서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 키운다. 근데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를 자극했다. 이거는 사실 예측이고 아직 이게 영향이 자극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물가가 올라갈 건 확실하니까. 아. 예, 이미 올라갈 게 확실하잖아요. 뭐 100원에 샀던 게 125원이 됐는데 뭐 어떻게 안 올라가요? 방법이 없죠. 그러면 돈을 안 쓰던가 아니면 그걸 그냥 돈 내고 사는 거야. 돈 내고 사면은 무조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조건 올라간다는 거고 그래서 못 할 거야. 그냥 10% 정도 뭐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이걸 뭐 저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와 이거는 진짜 하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모든 걸 반영해서 투심은 지금 뭐 최악이라고 할 수 최악으로 있는데. 된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처음에 이제 빅스 고점 그러게요. 올라가고 하이힐드 스프레드 올라가고 주가 폭망하고 했을 때 아무도 못 살 것 같을 때 샀으면은 항상 돈을 벌었던 기억이 나니까 그럼 지금 사도 되나? 그걸 지금 짚어주세요. 어떤 네. 걸 좀 봐야 될까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네. 결국은 더 나쁜 거를 알아봐야 되고 이게 뭐가 나오면 뒤집힐까 리버설 돼서 올라갈까 그렇죠.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더 빠지는 건 얼마나 더 빠질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니까 뭐 아직까지는 더 빠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아직은 EU나 이런 데들이 아직 확정을 안 지었으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은 그래도 저는 반영이 어느 정도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에 반해서 반영이 그럼 안 된 게 뭐가 있냐 생각해보면 침체다 관세다 금융시장 문제가 있다 통화정책에서 페드가 페드풋 있다 그 다음에 크레딧 시장에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높아진다 아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이제 침체는 이미 인지되고 있어요. 그죠? 뭐 둘이 싸워서 이 관세가 발표되면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올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60%라고 올렸잖아요. JP나 이런 데들이 다. 그래서 하지만 이걸 내가 관리할 수 있어? 없잖아요. 대응 불가능해요. 근데 어느 정도 프라이싱에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관세도 발표되고 있고 유럽만 이제 어느 정도 발표해주면 보복 관세를 발표해주면 맥시멈은 찍고 협의를 하면서 뭔가 조정을 하겠지. 그러면 월스트는 반영된 거야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번 주에 이제 유럽까지만 나오면.
그다음에 금융시장은 그러면 이제 뭐야라고 보면 여기서 그러면 사도 되잖아요. 이런 게 다 반영됐다고 치면. 그렇죠. 예. 근데 다른 게 또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네. 이제 금융시장인 거죠. 아직은 금융시장은 안정적이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림자 금융 같은 게 있으면 어떡하지? 레버리지가 터지면 어떡하지? 지금도 결국 하락하는 건 헤지 펀드들이 레버리지에서 했던 것들이 포지션이 다 어나인딩 들어가다 보니까 코릴레이션 상관관계로 베팅해놨던 것들이 어나인딩 들어가면 그냥 다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커머디티, 골드까지 다 빠진 거, 금까지 빠진 걸 보면 포지션 정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월요일 날도 이제 오늘 좀 더 빠지고 있어서 아마도 미국 시장에서 이 상황을 유지한다면 한 번 더 트리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사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통화 정책 같은 경우도 결국은 페드가 얘기를 하는데 뭐 파월 나와서 괜찮다 그랬죠. 자기는 금리 내릴 생각 없다고 그랬죠. 예. 그다음에 크레딧 시장은 이미 하이힐드 스프레드 올라갔고, 그러면 결국은 금융 시스템하고 두 개가 남아요. 금융 시스템하고 신뢰. 미국에 대한 이제 달러 신뢰 부분이 남는데, 그럼 금융 시스템은 뭐가 이제 그림자 금융 같은 거 관리가 서프라임 이후에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림자 금융은 참 중국에서 얘기 네.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미국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서브프라임도 네. 그렇고 파생 상품이란 게 다 그림자 금융이라서요. 네. 그래서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있긴 있는데 그게 오픈돼서 관리가 되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억지로 막 제가 찾다 보니까 이런 이제 FABN이라는 게 리스크가 노출돼 있다라는 뉴스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저도 처음 봤어요. 네. 보험 채권들. 그래서 보험사가 이제 노트,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한 다음에 그걸로 사모펀드 같은 걸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보험 상품인 것처럼 커버가 돼 있어서 카운트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사를 지급 여력을 이제 계산하는 RBC 같은 거 부분에 반영을 잘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제가 제일 찝찝했던 거는 이런 거를 주도하고 있는 게 사모펀드예요. 제일 많이 들어본 무슨 뭐 KKR, 아폴로, 그다음에 블랙스톤, 칼라일 이런 데가 이제 벌처 펀드들이거든요. 얘네들이 결국은 이제 상업용 부동산 이런 것도 뭐 공항 이런 것들 막 사가지고 이제 완전 극소수 사모펀드들이거든요. 진짜 하이넷월스만 하는. 그리고 연기금한테밖에 안 팔고. 근데 이런 데가 보험사를 만들어서 그 보험사가 저런 노트를 발행하고 그다음에 그 발행한 노트로 자기네 사모펀드 사고 이걸로 이제 돌리는 상태들이 있어서 이제 좀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터지면 실질적으로 이슈가 생기면, 근데 이런 게 보통 경기가 좋을 때는 안 터져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경기가 나빠지면은 같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브프라임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사이즈가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완전하게 이슈가 될 것 같진 않지만 이런 류의 것들을 보험사 장기 자금을 이런 걸 하고 있다. 하나의 가능성으로. 네, 있을 수 있다라는 네. 거고, 거기다가 이제 그 신뢰도, 미국의 신뢰도 부분은 금 아까 앞에서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금 독일이 미국에서 빼다 인출해가지고 가져오려고 하는 거를 생각하고 있다. 뭐 아니라고는 했지만, 그다음에 이제 머스크 조금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머스크도 이제 포기하고 가는 거죠. 그다음 머스크 임기가 이게 이제 공식 그 그쵸. 공무원 신분이 아니니까 5월 30일이 임기 만료로 네, 알고 맞아요.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른 업무를 줄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이제 이별할 것 같다라는 게 식의 얘기도 제일 조금 많죠. 나와요. 네. 거기다 머스크 돌아간다고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럽한테 관세 영해로 협의하자라고 네. 얘기한 것도 그렇고, 트럼프 얘기랑은 조금 반대니까. 그다음에 베센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밀려 나갔다라고 얘기들이 계속 나고 있어요. 그러면 베센트 때문에 올라갔던 시장인데 분명히 시장 친화적일 거라고. 근데 베센트가 이제 해임됐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어나더 악재로 되면서 결국은 이제 트럼프 맘대로 하겠구나.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한 불확실성이죠. 뭔가 로직에 의해서 팀에 의해서 움직이면은 사람들이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이렇게 뭐 마음대로 계속 해버리면 아까 표에서도 봤지만 수식을 만들면 뭐예요? 수식 안에 들어가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신뢰도 부분이 해석이 이제 훼손이 되고, 그렇게 훼손이 됐을 때는 미국의 달러 패권 자체가 위험해질 가능성도 존재하고, 그러기 위해서 나머지 나라들이 통합이 돼야 되는데 저렇게 하면 나머지 나라들과 통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위험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 시스템 붕괴되는 거, 달러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도 존재하는 거. 근데 그게 저는 절대로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몰아붙이면 나머지 나라들이 이렇게 합동해서 뭔가를 하면 우방까지 그랬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아직은 좀 불안불안하지만, 네. 그래도 현금 비중이 너무 높다면 항상 뭐 이렇게 불안불안할 때가 저점이었으니까 현금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조금씩 사도 될 것 같다. 근데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테이바소프트 강승희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